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한 거라면요. 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통화에 있어서 변화를 지배했었던 하나의 요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현대 금융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오늘날 우리가 현대 금융의 그 출발점은요. 70대 초입니다. 70대 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이 오늘날 그러니까 현대 금융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때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과 다른 그 금융이 그러니까는 다른 금융의 모습이 그러니까 도입되어지는데 왜 70대 초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냐? 70대 초에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소개한 MMF라는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도 70년도, 71년도에 도입되어집니다. 그 상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의 그러니까 주식시장 중에 하나인 나스닥도 설립이 1971년에 설립된 거예요. 소위 선물시장, 통화선물시장이라든가 옵션시장 같은 경우도 72년도에 실시된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소위 이제 우리가 이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있잖아요. 무디스, S&P, 무디스, 피치. 얘네들이 지금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그 휘두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뭐냐면 인정해주는 신용평가 기관으로 얘네 셋만을 규정을 합니다. 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 조달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조달하는 사업들은 그러니까는 거기에 기업들이 만약에 그 신청할 때면은 뭘 가냐면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 그 재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재무 상태가 좋으냐 신용평가를 받는 것을 얘네들한테만 받은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3개 신용평가 기관들한테. 예? 이 조치를 한 게 이걸 조치한 건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70대 초에 일어나요. 70대 초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행들의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소위 그게 이제 바젤이라고 해서 스위스 바젤에 있는 게 소위 국제결제은행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중앙은행의 우리가 허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앙은행들 간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거래가 많이 생기니까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그 이 자금의 거래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회원사로 가지고 있는 국제결제은행이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혹은 중앙은행의 허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뭐냐면은 바젤에 있다 보니까는 스위스 바젤에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도 1975년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국제적인 거래를 하는 은행들에게 어떤 기준 그 은행들에게 필요로 하는 기준들을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정한 데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인데 이게 또 1975년에 세워집니다. 1975년에 세워져요. 예? 심지어 우리가 이 금융공학이요. 선물이나 옵션 이런 것들을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유명한 그러니까 모델을 만든 블랙숄즈 혹은 블랙숄즈 머턴 모형이라고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걸 만든 것도 1973년에 그래서 이걸 만든 기여로 해서 1997년도에 노벨상을 받죠. 숄즈하고 머턴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70대 초에 이게 다 나와요. 70대 초에. 왜 70대 초에 나왔느냐? 70대 초에 나왔냐? 그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국제금융의 변화를 이해하려면요. 1960대 후반부터 격변이 일어납니다. 격변이 일어나요. 국제금융은 격변에 일어나고 그 격변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는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1960대 후반을 하게 되면 대개 우리가 어떤 시기였었습니까? 소위 68혁명을 얘기하잖아요. 68년도에 쓰는 68혁명. 프랑스 파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68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일어난 저거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전쟁 반대, 베트남 전쟁 반대 이걸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전 운동이 갈 때고 60년대 말이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혁명의 시기, 혁명을 얘기하던 이런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3세계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60대 말은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었습니다. 격변. 그런 격변이 일어난 이유는 왜 그러냐? 어떤 하나의 위기가 그러니까 누적됐기 때문에 사실은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인 거잖아요. 도전이요. 예? 근데 그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고 오히려 뭐냐 반동이 일어나죠. 반동이요. 그걸 핵심적으로 저는 뭐라 하냐면 민주주의가 쇠퇴를 하죠. 실패의 결과입니다. 실패의 결과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남겠습니까? 시장.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만 남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이 그러니까 하나의 지배자로서 등장하는 소위 금융화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70대부터 뭐냐면 우리가 복지도 우리가 후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 우리가 시험에서 신자유주의가 70대부터 이렇게 전개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이 배경에는 우리가 뭐가 관련돼 있냐? 미국만 놓고 본다면은 1960대 초에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성기였었죠. 50년대와 60대 초에 전성기였었잖아요. 미국에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한 대통령이 케네디였었잖아요. 40대 그러니까 약간 가장 젊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1961년부터 63년 소위 그러니까 이 저격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는데 케네디가 사실은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기대를 받고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한테 많은 기대를 했듯이 미국의 진보진영이 케네디도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고 케네디가 내세우는 하나의 주장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매력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케네디는 사실상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베트남 전쟁에 늪에 빠지죠. 미국의 진보가 베트남 전쟁에 늪에서 그러니까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론 케네디는 그러니까는 뭐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가 그런 진술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늪에 빠지죠. 케네디 때부터요, 사실은요. 예? 뭐 케네디 서거 이후에 권력을 계승하고 한 번 텀을 한 존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닉슨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상 손 들고 나오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굉장히 우울했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예?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못 이끌고 엄청난 그러니까는 사실은 미국 하면 거인이었었고 베트남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서양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저기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 국가 같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존재였었는데 소위 말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겁니까? 사실상 미국이요. 예? 패배를 한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변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력이 다원화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력은 절대적이었었습니다. 절대적이었었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무렵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힘은요 제조업에서 나왔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액이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한 3% 정도뿐이 안 차지하던 시절인데 전 세계에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니까 50% 가까운 것을 미국이 생산할 정도로요. 절대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후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다음에 유럽에 있어서는 독일을 비롯해 가지고 소위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G7에서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이 부상을 하기 시작하죠. 경제력이요.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복구되면서 경제력이 부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격차가 축소되지죠. 그러니까 1965년에 상징적인 게 일본한테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적자를 보기 시작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19세기부터 그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흑자를 보던 나라였었습니다. 흑자. 그러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유출될 염려가 없었던 나라인 거죠. 흑자를 보니까요. 그런데 1965년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1967년도에는 당시에 독일의 이제 전신이 분단되어 있었으니까는 서독한테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1971년이 되게 되면은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로 전환되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어요. 경제력이라는 것이 후발국가는 열심히 쫓아가려고 할 게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추격을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에 있는 국가는 먼저 앞에 가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에는 임금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의 경쟁력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즉 뭐냐면 기술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추격을 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죠. 기술 격차가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이 훨씬 더 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미국보다 더 낮다 보니까는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죠.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 국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경제력의 격차가 축소되어진 거죠. 다원화입니다. 경제력이 다원화된 거죠. 이 경제력의 다원화에 미국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죠. 거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경제력이 그러니까 다원화되면서 미국의 달러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게 되죠.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당시의 달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는 어떻게 그랬냐면은 미국이 언제든지 달러를 가지고는 금으로 바꿔준다는 소위 금태환이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달러를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의 준비금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결제통화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바깥으로 나간 달러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액수를 초과하게 됩니다. 60대 후반부터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해외로요. 금이라는 것은 이건 안보적인 차원 속에서 그러니까 보유하는 하나의 소위 말해서 실질 화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요? 실제 다 지급할 수도 없고 금을 가지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요. 예? 할 수 없다 보니까는 1971년도 8월 15일에 닉슨 때죠. 소위 말해서 대탕투와 더불어서 금태환을 정지. 달러를 가져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죠. 그게 소위 말하는 유명한 금태환 정지입니다. 금태환 정지. 1971년도에. 이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는 대혼란이 막 생기죠. 혼란이 생겨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생기고 막 그러죠. 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뭐냐면은 달러를 금으로 그러니까 안 바꿔주더라도 달러를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불 준비금으로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 소위 말해서 사우디하고 석유를 그러니까 석유 결제를 그러니까 달러로만 쓰는 거를 합의 보면서 소위 달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해요. 네? 유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는 즉 뭐냐면 경제력 다원화 속에서는 준비금도 그러니까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옐런이 작년 6월 달에 의회에 나가가지고 준비금의 다원화는 이건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로까지요. 그러니까 경제력 다원화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는 엄청난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혜택을 많이 보잖아. 네? 그런데 그걸 이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 그 갈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력이 절대적인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맞는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게 거부를 하죠. 미국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패권을 가졌던 거를 군사정치로 가졌던 패권, 그다음에 경제로 가졌던 패권을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하는 이런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나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미국의 진보 진영도 여기에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 보수하고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미국의 보수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미 미국은 제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약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의 전환도 못 만들어내면서 그 돈들이 대부분의 돈들이 제조업에서 이탈한 돈들이 금융으로 가게 되죠. 금융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금융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그러니까는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재편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은 케네디 때 그러니까 이자 평형세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유럽이 더 높았었죠. 미국보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자율이 높은 데로 돈이 이렇게 이동할 게 아닙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자율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그러니까 부과하는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자 평형세입니다. 이거를 1974년까지 하고 75년에 폐지를 해요. 이자 평형세를 폐지한 건 뭐냐면 자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그 전까지는 자본을 통제한 겁니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 통제를 한 거예요. 자본을 통제를 해야지만이 그 전까지는 환율이 고정 환율제였었거든요. 환율이 그러니까 다 고정돼 있었거든요. 사실 환율의 역사 속에서는 고정 환율제가 더 오랜 기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환율은 고정돼야지만이 되는 걸로들 많은 그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었어요. 환율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돈의 가치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예?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본의 이동을요. 근데 이거를 197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자본 통제를 폐지를 하죠. 왜? 자본 통제를 폐지해서 자본의 흐름을 자유롭게 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소위 말해서 달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예?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자본 통제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소위 80년대부터 소위 영국은 70년대부터죠. 70년대 여러분 영국의 IMF 외환위기 겪었던 거 아세요? 예? 70년대 말에 70년대 여러분들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러면서요. 80년대는 중남미 국가에서 많은 거니까 은행 위기가 나오죠.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러죠.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겪었듯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듯이요. 예? 그 겪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확보하는 것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잖아요. 달러 확보하는 것을요. 달러 확보하는 데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방식은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죠. 근데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해외로 달러가 지나치게 나가가지고 나간 돈이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통화정책을 교란시킨다고 보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진단이잖아요. 미국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를 그러니까 흑자를 줄여라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반적인 지금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70대 초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1970대 초가 그러니까 현대금융의 출발점이 된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달러 가치 이 국제 통화 시스템의 변화가 국제 질서에 그러니까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미국이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긴 사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계속해서 관철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하나의 변화들인 거예요. 변화들인데 60년대 후반에 기본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0년대 후반부터 인플레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율이 목표치를 그러니까 넘어가가지고 2% 목표치를 벗어나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저기 1970년 정도에는 물론 거의 6%까지 이렇게 도달하고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게 됩니다. 예? 급등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69년도에 5% 도달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은행에 대한 금리는 누가 정합니까요? 은행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게 과거
미국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80대 초까지, 우리나라 90대 초까지도 이건 은행들이 마음대로 금리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는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의 연준에 그러니까는 시중에 대한 규제, 레귤레이션과 관련해서 거기에 조항들이 쭉 있는데 A, B, C, D부터 쫙 있는데 Q 부분에 그래서 그걸 레귤레이션 Q라고 하는데 당시에 60대 말에 그러니까는 저축예금에 대한 이자가 5%였었습니다. 상한선이 5% 이상은 주지 못하게 해놨어요. 법적으로요. 이게 통제를 했었어요. 이게요. 80년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풀게 됩니다. 이걸 해체해요. 그러니까 이 이자 상한선을 그러니까 통제를 했었으니까요. 금리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율보다 더 낮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자율이 시중의 은행의 이자율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요? 사람들이 은행에다 예금할 매력이 없어지지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품이 바로 MMF죠. 머니마켓 펀드죠.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성이 높은 하나의 수익성 상품이잖아요. 금융상품이잖아요. 이 MMF가 그러니까 1970년, 71년도에 이게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게 되는데 그래서 연준에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소라색 같은 게 소라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소라색 하면 또 이게 이제 일본어라고 어떤 분이 지적하던데 그린 색깔 비슷한 연한 그린 연두색 같은 이 선이 이게 그러니까 연준이 정한 그러니까 상한 금리입니다. 연준의 정한 상한 금리에 상한선이에요. 근데 그걸 초과한 게 동그라미로 쳐놨듯이 60대 후반부터 인플레가 그걸 초과해버리기 시작하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가 왜 나타났느냐? 이 기본적인 것이 베트남 전쟁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많이 지출하면서 그럽니다. 군비 지출을. 네? 재정 지출이죠. 재정 지출. 거기다가 존슨 때 뭐냐면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소위 미국식 그러니까 소위 그 복지를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지출된 하나의 결과였던 겁니다. 재정이 많이 지출되면서 그러니까는 금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인플레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금융시장을 굉장히 짓눌렀던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그걸 따라서 어떤 고금리 형성이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이죠. 패권주의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다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지면서 생긴 이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의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은 대격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격변을 겪게 되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달러를 그러니까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 선언하니까 달러같이 폭락하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시장 금리가 굉장히 변하게 되고 금리가 변하게 되면은 주가도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대 기초 금융 상품을 되게 우리가 예금, 주식, 그다음에 환율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개가 다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불안정 속에서 생기는 손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들이 바로 파생금융 상품들이죠. 이런 게 70대 이후에 그러니까 등장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배경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펀드가 그러니까 고객의 수익을 높여주겠다고 높이는데 기여하는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돈들이 그러니까 금융으로 그러니까 몰리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돼버리는 상황 속에서 금융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펀드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펀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펀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펀드가 인기를 끌게 되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돈들이 금융시라고 보면서 돈의 힘이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는 약화되면서 미국의 진보가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면서 민주주의는 약화되어지면서 돈의 힘이 그러니까 강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금융화라는 게 바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사회의 모든 것을 금융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심지어 교육조차도 학교조차도 그러니까는 돈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펀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죠. 빠르게 성장하죠.